1960년생인 장주원은 포항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2인자였습니다. 그의 조직은 포항을 장악한 뒤 1990년에 울산으로 진출해 대형 나이트클럽을 접수합니다. 이때 장주원의 초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아무리 몽둥이로 맞고 칼에 찔려도 상처가 금방 회복하는 무한 재생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이라 불렸습니다. 괴물이라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도 남들처럼 통증을 느낍니다. 그저 참고 다시 일어설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괴물로 살아간 건 자신이 아끼는 조직의 동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포항에 이어 울산의 대형 나이트클럽을 접수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분란과 믿었던 동생들의 배신에 오히려 장주원은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온몸이 결박된 채 울산 앞바다 속으로 던져진 그는 스스로 손가락을 부러뜨리며 힘겹게 바다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곧장 복수를 감행합니다. 장주원에게 조직의 동생들은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괴물이 된 이유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장주원을 배신한 거였고, 이 사실에 장주원은 깊은 허망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울산과 포항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게 된 장주원은 무협지를 읽고 프로레슬링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치인 뒤 자해 공갈로 합의금을 받아냅니다. 믿는 건 몸뚱이뿐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 고통을 참아가며 매번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모텔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는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장주원의 인생을 밝혀줄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 이름은 황지희. 장주원의 인생에서 큰 등불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장주원은 다방에서 일하는 황지희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황지희도 여느 손님과 다른 장주원의 태도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다 얼마 뒤 황지희가 옆방 손님들에게 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의 비명을 들은 장주원이 늦지 않게 황지희를 구해내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애정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장주원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아무리 다쳐도 죽지 않는 괴물이 있다는 소문에 안기부 실장인 민용준이 움직입니다. 민용준은 장주원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과거 장주원에게 당했던 폭력 조직을 협박해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장주원은 수십 명의 폭력 조직원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지희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 여기며 장주원을 돕기 위해 움직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배달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결국 폭력 조직의 추격에 붙잡힙니다. 장주원은 한때 자신이 가족같이 여겼던 조직의 동생에게 살해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민용준과 함께 장주원을 테스트하던 김두식이 장주원을 구해줍니다. 그렇게 장주원은 살아남고 안기부에 스카웃되며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6개월) 뒤 장주원은 본격적으로 블랙 요원이 됩니다. 이로써 자신을 구해준 선배 김두식과 파트너가 되죠. 그리고 바로 그날 인천 다방으로 찾아가 황지희에게 고백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골인합니다. 이후 장주원은 김두식과 함께 세계 각지를 다니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두식과 끈끈한 우정을 쌓게 됩니다. 비록 김두식이 블랙 요원 선배지만 장주원은 인생 선배로서 김두식과 이미연의 연애를 응원해주기도 합니다. 1994년 어느 날 김두식에게 김일성 암살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장주원은 김두식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김두식은 부탁할 게 있다며 늘 하던 대로 라는 둘만의 암호를 덧붙입니다. 장주원은 뭔지 알 수 없는 김두식의 부탁을 마음속에 새긴 채 그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이후 북한으로 간 김두식이 종적을 감추고 김일성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두식은 이미연을 만나기 위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김두식은 안기부 요원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때 김두식이 장주원에게 둘만의 암호인 늘 하던 대로 라는 말을 건넵니다. 뒤이어 이미연이 김두식의 칼을 장주원에게 전해줍니다. 그제야 장주원은 김두식의 부탁을 눈치채게 됩니다. 국정원 요원들에게 붙잡힌 김두식은 투항하듯 요원들을 제압하고 민용준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이미연을 향해 총격을 가합니다. 그때 장주원이 총알을 막아내며 이미연을 지켜냅니다. 장주원은 이 모든 게 김두식이 이미연을 지키기 위한 연극임을 눈치챘고 이로써 김두식의 요청대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두식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안기부의 현장직은 축소됐고 블랙팀은 해체됐으며 장주원은 일반 사무직으로 부서를 이동했습니다.
갑갑한 사무직 생활은 그를 자괴감에 빠뜨리게 했지만 그의 아내인 황지인은 언제나 장주원에게 힘을 북돋아 줬습니다. 그러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터지며 좌천됐던 민용준이 장주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심 현장직이 그리웠던 장주원은 민용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길로 곧장 특전사 수색대와 함께 북한 무장공비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도 초능력자들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블랙팀이 부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국정원에서 북한 측 초능력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민용준에게 블랙팀 재편성을 지시합니다. 장주원은 블랙팀 리더로 선발됩니다. 그때부터 진천과 나주 그리고 봉평과 함께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딸 장희수가 태어납니다. 장주원은 한동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가 출장 중이던 어느 날 그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 황지희가 사망합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장주원은 오열하며 아내의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넵니다. 앞으로 희수 잘 키울게 라는 다짐 섞인 약속도 전합니다. 아내의 사망 이후 장주원은 현장 요원을 그만두고 내근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자신이 직접 희수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 딸을 돌보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민용준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민용준은 청계천 시위대에 또 다른 괴물이 있다며 괴물을 붙잡아오라고 지시합니다. 민용준의 지시를 어기면 사무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장주원은 그가 시키는 대로 청계천 하수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이재만과 격렬한 격투를 벌인 끝에 이재만을 기절시킵니다. 그렇게 이재만을 끌고 가려는 찰나 장주원은 하수도 벽면에 갇힌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벽면을 깨보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절했던 이재만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장주원을 돕습니다. 두 초능력자의 괴력에 벽면이 부서지고 아이는 무사히 구조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주원은 이재만이 아들에게 했다는 약속을 알게 됩니다. 집으로 꼭 돌아오겠다는 아들과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장주원은 이재만을 놓아줍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민용준은 국정원 특수부대 요원들과 함께 이재만의 집으로 향합니다. 장주원도 그들을 뒤따라갑니다. 곧 이재만의 집안으로 특수부대 요원들이 들이닥치는데 이재만의 아들이 요원들을 제압합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민용준은 초능력도 유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눈치채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반면 장주원은 직감적으로 딸 희수가 위험해질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날 밤 그는 딸 희수를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희수도 괴물로 취급되며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두 번째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장주원은 몸으로 하는 건 자신이 있었기에 온갖 일용직을 전전하며 착실하게 희수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하는 희수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선 정착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 집을 얻어 정규직 광부로 취직합니다. 그곳이라면 국정원의 추적을 피하고 희수와도 무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3 생활을 얼마 안 남기고 희수가 학교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희수는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것에 혼란스러움을 표합니다. 이때 장주원은 초능력은 아빠에게서 물려받았고 잘못된 걸 못 참는 성격은 엄마에게서 물려받았다 라며 희수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줍니다. 다행히 퇴학 위기에 몰렸던 희수를 받아주겠다는 학교가 한 곳 있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정원고등학교였습니다. 희수가 정원고로 전학 가게 되며 장주원은 서울로 이사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다 커서 곧 성인이 되는 희수는 철이 일찍 들어서인지 항상 아빠를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에 장주원은 자주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얼마 뒤 치킨 배달을 나선 장주원의 눈에 살인사건 현장이 포착됩니다. 그는 주변 정황과 단서를 통해 해당 사건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팀이었던 블랙 요원이라는 걸 눈치챕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과 희수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직감합니다. 그래서 희수에게 스마트폰을 챙겨주며 항상 조심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며칠 뒤 장주원의 예상대로 정체불명의 초능력자 프랭크가 나타납니다. 장주원은 오랜만에 괴물로 변하며 프랭크를 제압합니다. 그럼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던 어느 날 치킨 서빙을 하다 우연히 보게 된 인터넷 영상을 통해 정원고의 희수 말고도 초능력자가 더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정원고가 수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과거 현장 투입 때만 신었던 군화를 다시 꺼내 신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직 건재한지 확인하기 위해 튀김기 속에 손을 넣어본 뒤 마음을 다잡고 밖으로 나섭니다.
늦은 밤 그는 정원고등학교 내부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연과 마주칩니다. 이미연의 자식과 이재만의 자식이 희수와 같은 반임을 확인함으로써 그제야 정원고가 국정원의 감시하에 운영되는 조직임을 눈치챕니다. 장주원은 희수의 담임 선생님인 최일환으로부터 정원고의 정체를 파헤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앞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북한 초능력자 부대원들로 최일환이 관리하는 NTDT 파일을 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장주원은 NTDT 파일이 잠재 초능력자 육성 파일임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파일 속에 희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을 가합니다. 장주원은 반드시 북한에서 온 초능력자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희수를 잘 키우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괴물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고 보니 장주원은 항상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됐습니다. 폭력 조직에 있을 땐 아끼는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괴물로 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뿐인 가족인 희수를 지키기 위해서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긴 세월 동안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그에게 괴물이란 칭호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괴물이라고 칭하기보다 영웅이라고 부르는 게 그를 수식하는 더 올바른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포항 구룡포 출신 영웅 장주원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그와 희수에게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비와 교실의 김 교수였습니다.